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유명한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김민주는 꿈에도 몰랐죠. 오늘은 김민준과 제가 결혼한 지 3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그는 저를 안고 밤에 깜짝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일찍 들어오라고 말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사고 선물로 남자 시계를 골랐죠. 저는 그에게 역으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민준과 저는 친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사업을 시작하느라 돈이 별로 없었고 데이트도 포장마차에서만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런 그를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는 저에게 신혼집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김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저는 김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버지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며 그저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김민준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며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셨고 사람들은 그를 이강철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김민준이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돈 때문에 저와 사귄다고 오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내처럼 매일 퇴근 후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김민준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는 몰래 제 저축을 꺼내 그를 도와주었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와 선물이 든 봉투를 들고 열쇠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커튼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안방 쪽에서만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죠.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주는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나? 왜 벌써 집을 이렇게 어둡게 해놓았지?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문 앞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피려 했습니다. 2걸음쯤 걸었을 때 안방에서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은 제 가장 친한 친구로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제가 결혼할 때도 들러리를 서줬던 친구입니다. 그런 그녀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민준 오빠, 지은이가 알면 화내지 않을까? 박서연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어투로 듣는 순간 온몸이 불쾌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어서 김민준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내봤자 어쩌겠어? 그 여자 하루 종일 죽은 듯이 가라앉아 있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감정 표현도 없어. 너처럼 상냥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집안일이나 잘 봐줄 수 있으니 살지. 아니었으면 진작 헤어졌을 거야. 제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와 선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생크림이 온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요. 안방문이 쾅 하고 열렸고 잠옷 차림의 김민준과 박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서연은 급히 잠옷을 당겨 입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왜 벌써 왔어? 밤이 온다고 하지 않았어? 김민준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질책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지은 문도 안 두드리고 막 들어오고 케이크는 또 왜 바닥에 떨어뜨려? 좀 조심 좀 할 수 없어?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박서연의 시선을 피하더니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나와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너는 민준 오빠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매일 칙칙한 옷만 입고 집안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민준 오빠는 너랑 있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저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한 말 정말이야. 나랑 평생 잘 살겠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했잖아.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김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네가 다 봤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네. 박서연과 나는 반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 너랑 같이 있으면 솔직히 너무 답답했어. 너무 강압적이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고 전혀 상냥하지도 않고. 강압적이라고? 내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당신이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는 내 돈을 몰래 빼서 도와주고 당신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올 때는 한밤중까지 기다려서 따뜻한 밥을 차려줬는데 이 모든 게 당신 눈에는 강압적이고 상냥하지 않은 행동이었단 말이야? 박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민준 오빠가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네가 오빠를 더 배려해야지. 네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계속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인데 너는 민준 오빠가 원하는 감정을 줄 수 없잖아. 나는 줄 수 있어. 저는 눈앞에 있는 이 두 사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뒤에서 저에게 칼을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줄게. 김민준과 박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리즈은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우리 좋게 헤어지자.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자. 친구?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너희들은 친구 자격도 없어.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과 아무 관계도 아니야.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와 선물은 좋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하려고 했지만 걱정하실까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김민준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셨고 그가 야심만 있고 성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당시 고집을 부려 김민준과 결혼하겠다고. 그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아파트 단지 아래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김민준과 박서연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그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단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배신으로 가득 찬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과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지훈. 최지훈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법률 고문이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제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특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코를 훌쩍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최지훈 변호사님께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일찍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먼저 그쪽으로 가서
이혼 문제에 대해 상의해보죠.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너희들 두고 봐.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김민준과 이혼하고 너희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최지훈 변호사님과 통화를 끊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도착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깔끔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어 매우 신뢰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 눈이 붉어진 것을 보고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일단 차에 타세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부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저는 최지훈 변호사님을 따라 차에 탔고 그는 저를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주문한 후에야 최지훈 변호사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은 씨, 김민준 씨와 결혼하신 3년 동안 공동 재산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혹은 김민준 씨의 사업 자금을 도와주신 기록 같은 것들이요.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집은 그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냈고 결혼 후에 저희가 함께 대출금을 갚았어요.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그의 이름만 있어요. 예금은 제 월급을 매달 공동 계좌에 넣었는데 대략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사업 자금을 도와준 돈은 제가 앞뒤로 5천만 원 정도 줬는데 전부 제 개인 저축이었어요.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최지훈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너무 순진하셨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기록을 찾거나 이 돈이 결혼 전 이지은 씨의 개인 재산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먼저 이지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고 김민준 씨와 연락해서 이혼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최지훈 변호사님과 밤 10시가 넘도록 이야기했고 마음속으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은 저를 근처 호텔로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민준과 박서연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했던 상처 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늦지 마. 1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그의 말투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고 일말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김민준에게 제가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당당하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9시 50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5분쯤 기다리자 김민준이 왔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 아주 깔끔해 보였습니다. 마치 바람 피우다 들킨 사람 같지 않았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뭘 마실래? 내가 살게.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됐어. 이미 주문했어. 얼른 이야기하자. 너랑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 김민주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솔직히 말할게.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니까 너랑 상관없어. 너는 가질 수 없어. 공동예금 1,000만 원은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네가 500만 원 가져가. 그리고 네가 내 사업을 도와줬다는 5천만 원은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니까 부부 사이의 지원금으로 봐야 해. 돌려받을 수 없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민준, 너 양심이 있긴 한 거야? 그 5천만 원은 내 개인 저축이었어. 네가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준 건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그 돈을 다 삼키겠다고?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너 왜 이렇게 따져? 부부였던 사이에 뭘 그렇게 계산해?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너를 홀대하지도 않았잖아. 네가 내 돈으로 먹고 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야. 네 돈으로 먹고 네 집에서 살았다고?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준, 네가 3년 동안 누가 너랑 같이 대출금을 갚았는지 잊었어? 네가 사업 초기 수입이 없을 때 누가 너를 먹여 살렸는지 잊었어? 네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누가 병원에서 간호했는지 잊었어? 이제 와서 내 돈으로 먹고 내 집에서 살았다고? 너 양심도 없어? 김민주는 제가 하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 내가 너를 아내로 맞았으면 나를 돌보고 지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이혼하는데 내가 인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원피스를 입고 정교하게 화장한 채 김민준에게 곧장 걸어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금 네가 많이 화난 건 알지만 나와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네가 우리를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박서연을 보며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을 축복해달라고? 박서연, 나는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했어. 무슨 일이든 너에게 말했고 내가 결혼할 때는 네가 들러리까지 사줬잖아. 심지어 내가 너에게 일자리까지 소개해줬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박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미안한 건 알지만 감정은 강요할 수 없어. 민준 오빠는 너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지만 나랑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꼈어. 불쌍히 여겨서라도 우리를 놓아줘.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쌍해. 눈이 멀어서 너희 둘을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김민주는 박서연이 울기 직전인 것을 보고 즉시 그녀를 감싸며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너무 심하잖아. 서연이가 이미 너에게 사과했어. 뭘 더 원하는 거야? 네가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우리 이혼 순조롭게 못해. 저는 눈앞에 있는 이 가련한 연인들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좋아, 소란 피우지 않을게. 이혼은 할 수 있어. 집은 포기할 수 있지만 공동예금은 1,000만 원을 받아야겠어. 그리고 내 사업 자금 5천만 원도 돌려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판결을 따를 거야. 김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법적 절차? 이지은,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집은 내 결혼 전 재산이고 예금은 공동 재산이니까 반반씩 나누는 거야. 5천만 원은 네가 증거도 없으니 법원도 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충고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한 푼도 못 받게 될걸. 박서연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민준 오빠 말이 맞아. 네가 법원에 고소해봤자 소용없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야. 차라리 빨리 사인하고 각자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저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 너희들이 내가 증거가 없다고,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두고 봐. 나는 너희들이 오늘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두고 봐. 너희들이 후회하게 될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 김민준이 제 조건을 동의하지 않아요. 5천만 원도 증거가 없다고 돌려주지 않겠대요. 지금 이체 기록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와 소송할 거예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체 기록은 이미 확인 중이고 오늘 중으로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체 기록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지은 씨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지은 씨 아버지 친분에 대해 김민준 씨가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한 적 없어요. 왜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지은 씨 아버지는 이강철 회장님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가인데 김민준 씨가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일은 당분간 그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 후에 이야기하죠.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 제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 너희들이 나에게 진 빚, 나는 반드시 하나하나 돌려받을 거야. 최지훈 변호사님과 통화를 끊고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김민준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제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계속 호텔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그 집에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마침 이웃 김숙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은 씨, 며칠 동안 못 봤네. 출장이라도 갔었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며칠 나갔다 왔어요. 김민준과 있었던 일을 아주머니께 말하기는 곤란했습니다. 어쨌든 집안 망신은 밖으로 내는 게 아니니까요. 김숙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사실 내가 그날 서열 씨가 너희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나오는 걸 봤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김민준 그 친구, 겉으로는 참 성실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김숙자 아주머니가 이미 알고 계셨다니.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알아요. 잘 처리할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일을 제가 했는데 제가 없으니 김민주는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제 짐들이 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옷장에는 온통 박서연의 옷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민준이 이렇게 빨리 박서연의 물건을 들여놓다니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웅크리고 앉아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정리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김민준과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자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지은, 네가 여기 왜 왔어? 박서연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분명 짐 챙기러 왔겠지. 설마 아직도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김민준이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빼서 들었습니다.
이지은, 너무 심하잖아. 이혼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벌써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해?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내 거야. 네가 감히 뭐든 가져가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집이라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3년 동안 내가 너랑 같이 대출금을 갚았잖아. 집안 가구랑 가전제품도 다 내가 산 건데 이제 와서 이 집이 네 거라고? 내가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박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집은 등기부등본에 민준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민준 오빠 집이지. 네가 산 가구나 가전제품은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네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공동재산? 김민주는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야. 법적 절차를 봐봐도 재산 분할은 나에게 유리하게 될 거야. 지금 내가 내 물건만 가져가는 것도 이미 충분히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거야. 김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지은, 분수를 알아. 내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너를 빈손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야. 안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빈손으로 나가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민준, 네가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겠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할 수 있어? 김민준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파렴치하다고? 네가 내 사업을 도와줬다는 5천만 원은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걸 잊지 마. 법원에 가도 돌려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공동예금은 이미 우리 엄마 이름으로 옮겨놨으니 네가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네가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까지 듣게 될 거야. 저는 김민준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이렇게까지 계산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돈을 삼키려 할 뿐만 아니라 저를 빈손으로 내보내려 하다니. 박서연은 옆에 서서 이미 이긴 듯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네가 예금을 옮겼다고 해서 내가 방법이 없을 줄 알아? 네가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줄 알아? 너무 순진하네. 내가 말하는데 네가 돈을 옮겼든 네가 인정하지 않든 나는 네가 돈을 돌려주게 할 방법이 있어. 김민주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단복? 이지은, 허풍 떨지 마. 네가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 나는 네가 빨리 포기하고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야. 박사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민준 오빠 말이 맞아.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네가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빨리 사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봐. 저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던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두고 봐. 너희들이 오늘 한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설 때 김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지은, 3일 줄게. 3일 후에 네가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네 회사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네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볼 거야. 제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민준이 이런 식으로 저를 위협하다니 정말 비열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위협하고 예금을 옮겼다는 사실을 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준 씨의 예금 악의적 이전 행위는 부부 공동 재산 악의적 이전으로 분류됩니다. 그가 어머니 이름으로 옮겼더라도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겠다고 위협한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회사와 소통하거나 증거를 확보해서 나중에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체 기록은 어떻게 됐나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결혼 2년 차부터 김민준 씨에게 총 64명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모두 이지은 씨의 결혼 전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명확한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이지은 씨의 결혼 전 개인 재산이므로 김민준 씨는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공동예금은 그가 이전했지만 저희도 이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요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김민준 씨가 공동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최지훈 변호사님. 그럼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소장을 준비 중이고 내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면 접수가 될 거고 재판은 한 달 정도 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김민준 씨가 다시 이지은 씨를 괴롭히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 하자 최지훈 변호사님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은 씨 아버지가 이강철 회장님, 이 지역 재벌 총수인데 김민준 씨가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죠? 어제도 이지은 씨에게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저희 집안 사정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가 제가 재벌 총수 딸이라는 것을 알면 부담을 느끼거나 돈 때문에 저와 사귄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결혼 3년 동안 계속 그에게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집안 형편도 그저 그렇다고 말했어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눈을 크게 뜨며 제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씀 안 하셨다고요? 이지은 씨, 너무 겸손하시네요. 이강철 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인데 그의 회사는 부동산, 외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김민준 씨가 어떻게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평소에 그와 지내면서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나요?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평범한 브랜드 옷을 입고 출퇴근도 지하철로 해요. 집안 생활비도 평범한 가정 수준으로 썼고요. 가끔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긴 했지만 모두 결혼 전 개인 계좌에 넣어 김민준이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제가 월 8억만 원 정도 버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이지은 씨가 이렇게까지 그를 위해 배려했는데 그는 이지은 씨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만약 김민준 씨가 이지은 씨의 진짜 신분을 알았다면 10번 간도라도 이렇게 오만하게 굴지 못했을 거고 이지은 씨 돈을 계산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제 신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그와 싸우고 싶어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그가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그런 용기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필요할 때는 김민준 씨에게 이지은 씨의 신분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시 이지은 씨를 괴롭히거나 법정에서 억지를 부린다면 이지은 씨가 신분을 밝히면 그는 분명히 엉덩이에 오줌을 지를 만큼 놀랄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된다면 고려해 볼게요. 최지훈 변호사님과 대화를 마치니 거의 8시가 되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장은 이미 준비되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 저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준은 전화 너머로 매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빈손으로 나가자고 말했잖아. 우리가 좋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붙잡고 괴롭히고 싶은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꿈깨. 나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내 것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갈 거야.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법원 출두 통지서를 기다려. 김민주는 전화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이젠 분수를 알아.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하면 네 회사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 네 집으로 찾아가서 너를 괴롭힐 거야. 네가 편히 살 수 없을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소란을 피우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최지훈 변호사님을 통해 너를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그러면 너는 돈을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과까지 남을 수 있어. 네가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김민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단호함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너희들 두고 봐. 법원 출두 통지서가 곧 너희들 손에 도착할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진 빚, 나는 반드시 하나하나 돌려받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김민주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정말 경찰에 신고될까봐 체면을 구길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법원의 접수 통지를 기다렸죠. 수요일 오후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법원에서 이미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출두 통지서는 곧 김민준 씨에게 송달될 겁니다. 제가 방금 김민준 씨와 연락해서 우리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이지은 씨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을 고소하겠냐고요. 분명히 제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은행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이 증거로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더군요. 그 돈은 이지은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 기록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면서도 웃겼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배경도 능력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제 돈을 삼키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출두 통지서가 그의 손에 도착하면 그가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법원과 상의했는데 양측이 원하면 조정을 미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씨 생각은 어떠세요? 김민준 씨와 먼저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저희는 재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가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에게 말해보시고 그의 태도를 보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의 성격상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음 날 점심때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김민준 씨에게 조정에 대해 말했는데 그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을 돌려줄 리 없다면서 능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판결하라고,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하죠. 저는 그와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며칠 후 최지훈 변호사님은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한 달 후로 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출근하는 것 외에는 최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김민준의 외도, 채팅 기록, 김숙자 아주머니가 찍어준 김민준과 박서연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정원이가 찍어준 김민준과 박서연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몇 장, 이체 기록, 공동 예금 이전 기록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숙자 아주머니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최지훈 변호사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김민준 씨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해서 조정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조정에 동의했을까요? 혹시 뭔가 알게 된 건가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지은 씨와 직접 만나서 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잘 해결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 씨, 그를 만나서 이야기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그와 시간을 정하세요. 제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결국 저희는 토요일 오전 10시 구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해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왔고 박서연도 그와 함께 왔습니다. 박서연을 보자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김민준과 조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가 왜 왔어? 박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오빠의 여자친구잖아요. 오빠 일은 제 일이니까 당연히 와서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 다 친구였는데 뭐든 좋게 이야기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아 곧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이지은, 조정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네가 이전에 나에게 준 5천만 원은 1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3년 동안 나에게 쓴 돈이라고 생각하자. 둘째, 공동 예금은 반반씩 나누는 건데 내가 740만 원을 돌려줄게. 네가 동의하면 지금 바로 이혼 절차를 밟으러 가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하자. 그러면 너는 1천만 원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민준이 또 저를 계산하려 들다니 고작 1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김민준, 네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 5천만 원은 내 결혼 전 개인 재산이야. 너는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돌려줘야 해. 공동예금은 네가 악의적으로 이전한 거니까 법에 따라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지 못해야 해. 나는 네가 1480만 원 전부를 돌려주기를 요구해.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판을 기다려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자. 김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지은, 분수를 알아. 내가 너와 조정하려는 것도 이미 너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거야.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증거가 있다고 해도 나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반박할 수 있어. 박서연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민준 오빠가 이미 양보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야? 네가 평범한 직장인이 소송에서 이겨봤자 한 푼도 못 받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저는 그들을 보며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꿈깨. 나는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하든가 아니면 재판을 하든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말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고급 롤스로이스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운전기사 박정수 기사님이 롤스로이스에서 내려 저를 보자마자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혼 문제로 힘드실까봐 걱정하셔서 제가 아가씨를 모셔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실 줄은 몰랐고 이렇게 차들까지 보내주실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늘 바쁘셔서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걱정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최지훈 변호사님이 제 비서에게 살짝 말씀드렸고 아마 비서가 아버지께 알린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 기사님이 말을 마치고 제 차 문을 열어주려는데 바로 그때 김민준과 박서연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롤스로이스와 뒤따르는 차량들을 보자 김민준은 멈칫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차는 누구 차야? 이렇게 의리의리하다니. 박서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아. 엄청 비싸잖아. 이 지역에서 저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텐데. 박정수 기사님은 김민준과 박서연을 흘끗 보더니 그들을 무시하고 저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타세요. 회장님께서 회사에서 아가씨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씨? 김민준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지은, 그가 너를 아가씨라고 불렀어? 이 차가 네 차야? 저는 김민준의 놀란 모습을 보며 조금도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차는 우리 아버지 차야. 우리 아버지는 이강철 회장님이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강철 회장님?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동산이란 외식업 하는 이강철 회장님? 네가 이강철 회장님 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원래 아버지 신분을 이용해서 너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어. 너와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네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심했어.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내 돈을 삼키려 하고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했잖아. 이제 내 신분을 알았으니 내가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 김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아내가 재벌 총수에 따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제가 배경도 능력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며 제 돈을 계산하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우스웠습니다. 박서연도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롤스로이스를 보며 그녀의 의기양양하고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놀라움과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늘 무시했던 평범한 직장인 이지은이 재벌 총수에 따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박정수 기사님은 김민준과 박서연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가씨, 저들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가시죠. 회장님께서 아직 아가씨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달려와 제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네가 정말 이강철 회장님 딸이야? 나는 몰랐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네 돈을 계산하려 한 게 잘못이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부리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너무 늦었어. 나는 너와 아무 관계도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말을 마치고 저는 롤스로이스에 탔습니다. 박정수 기사님은 차 문을 닫아주고 뒤따르는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잘 감시해 아가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나서야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김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넋이 나간 바보처럼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괜찮니? 억울한 일은 없었고?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가 뭘 그렇게 감사해?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어? 앞으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빠에게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너희들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이 이혼 소송에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카페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찾아온 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박서연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정교하게 화장한 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와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건 알아. 김민준이랑 사귀고 너를 배신한 게 잘못이야.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 후회스러워. 그래서 특별히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네가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어. 저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결국 내 신분을 알고 우리 집안의 자원을 이용하려고 나에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겠지.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른 할 말 없으면 나는 일하러 올라갈게.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가려 했습니다. 박서연이 급히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가지마. 나는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봐, 내가 너에게 선물도 사왔어. 네가 예전에 계속 갖고 싶어 했던 그 브랜드 향수야. 그녀는 말하면서 가방에서 향수 선물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 상자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 선물 필요 없어. 네가 가져. 박서연은 선물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받아줘. 내 작은 성이야. 사실 이번에 온 건 다른 할 이야기가 있어서야. 네 아버지가 이강철 회장님이시잖아. 이 지역 재벌 총수시고.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 수 없을까? 내가 예전 직장이 좀 안 맞아서. 네 아버지 회사에 가면 분명히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 너에게 폐도 안 끼칠 거야. 과연 그녀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향수 선물 상자를 그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는 정식 채용 절차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들어가고 싶으면 직접 이력서를 내고 면접에 합격해야 해. 박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친구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굴어? 네가 아버지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중에 꼭 보답할게.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 박서연, 네가 감히 나에게 친구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있어?
네가 내 남편과 사귈 때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우리 집에서 잠옷을 입고 김민준에게 내가 죽은 듯이 가라앉아 있고 재미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재벌 총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나에게 친구라고 말하며 나에게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네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예전에 너무 심했던 건 알아. 하지만 그때는 나도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랬어. 고의는 아니었어. 네가 대인배처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예전처럼?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서연, 네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어떤 일은 한 번 일어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네가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지. 바로 그때 회사 동료 몇 명이 커피를 사러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저와 박서연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은 당황해서 급히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사람이 많아.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다른 사람들도 네가 나라는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들어야지. 박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할 말 있으면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자.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숙자 아주머니가 찍어준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민준과 박서연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서로 껴안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옆에 있는 동료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결혼 3주년 기념일 날 제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동료들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모두 놀란 눈으로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그 상간녀였어? 예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이야? 그러게 말이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빼앗다니 너무 심하잖아. 박서연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사과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난처하다고? 네가 김민준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난처할 거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우리 집에서 잠옷을 입고 김민준에게 내 험담을 할 때 내가 난처할 거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난처하다니. 늦었어.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를 용서해줘. 앞으로는 김민준과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고 너를 방해하지도 않을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서서 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서연, 네 물건 가져가. 나는 네 사과도 필요 없고 네 선물도 필요 없어.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박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던 향수 선물 상자를 집어들고 비참하게 도망쳤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이지은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이지은 씨의 슬픔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맞아요. 그녀가 이지은 씨를 배신한 건 그녀의 잘못이에요. 이지은 씨가 그녀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미 슬프지 않고 오히려 해방감을 느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준은 전화 너머로 매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너 박서연이랑 싸웠어? 그녀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자기를 괴롭히고 네 동료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울면서 말했어. 이지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가 잘못했다고 해도 네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 박서연은 나를 배신하고 너랑 사귀었어. 너희 둘이 합세해서 나를 계산하고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려 했잖아. 이제 와서 나를 탓할 자격이 있어. 네가 잊었나 본데 너는 아직 나에게 5,630만 원을 빚졌어. 그리고 1,480만 원의 공동예금도. 네가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을 갚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판을 기다려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자. 김민주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지은, 내가 너에게 빚진 돈은 알아. 갚을게. 하지만 박서연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녀는 여자 혼자서 아무 능력도 없어. 네가 그녀를 너무 몰아붙이면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게 너에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민주는 아직도 박서연을 감싸고 돌다니. 저는 말했습니다. 김민준, 네가 아직도 그녀를 감싸고 돌고 싶으면 나에게 돈 갚는 이야기는 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해. 돈을 갚든 재판을 하든. 나는 너랑 쓸데없는 이야기할 시간 없어.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김민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서 풀었다가 다시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와 박서연에게 정말 지쳤고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김민준 씨가 방금 저에게 연락해서 이지은 씨에게 5,630만 원과 1,480만 원의 공동예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지은 씨와 사적으로 합의하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이지은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민준이 이렇게 빨리 돈을 돌려주겠다고 동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박사연이 그에게 제가 회사에서 그녀를 난처하게 만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는 제가 또 다른 난처한 일을 만들까봐 두려웠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 제 신분이 밝혀져 법정에서 망신당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합의할 수는 있지만 3일 이내에 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자신의 외도와 재산 이전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계속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이지은 씨의 조건을 말하고 그가 동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민준이 돈을 돌려주고 사과문을 작성하면 더 이상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재판도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사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요. 저녁 퇴근길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박정수 기사님이 롤스로이스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가씨를 뵙고 싶다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차에 타자 박정수 기사님은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김민준 씨가 다시 아가씨를 괴롭히면 바로 회장님 비서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아가씨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시면 회장님 회사로 오셔도 된다고 아가씨에게 적합한 직책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동료들도 모두 잘해줘서 당분간은 직장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차가 천천히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힘들고 지쳤지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그 덕분에 가족의 지지와 동료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이미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왔니? 어서 앉아. 밥 다 됐어. 저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가. 뭘 그렇게 감사해?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어? 앞으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빠에게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아버지께 김민준이 합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지.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고 그가 다시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돈만 돌려받으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최지훈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준이 제 조건에 동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지훈 변호사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미 동의했습니다. 내일 돈을 이지은 씨 계좌로 입금하고 모레 만나서 합의서와 사과문에 사인하겠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자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이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 너희들이 나에게 진 빚이 드디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은행 알림을 받았습니다. 5,630만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김민준에게 주었던 사업 자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어서 최지훈 변호사님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이지은 씨, 김민준 씨가 이미 5천만 원을 이지은 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1,480만 원은 내일 합의서 작성할 때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민준이 이번에는 정말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의 성격상 또 다른 속셈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 김민준이 다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번호로 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은 전화 너머로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내일 합의서 작성할 때 조건을 조금 바꿀 수 없을까? 그 1,480만 원 공동 예금 말이야. 내가 요즘 돈이 좀 급해서 일단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480만 원은 다음 달에 주면 안 될까? 걱정 마. 내가 꼭 줄게. 외상 안 할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과연 그는 또 저를 계산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민준, 내가 아직도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어제 최지훈 변호사님이 너에게 조건을 말할 때 왜 돈이 급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제 돈을 일부 입금했으니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동의할 것 같아. 김민준은 급히 말했습니다. 이지은, 나 정말 돈이 급해. 요즘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월세도 내야 해서 현금을 그렇게 많이 마련할 수가 없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어쨌든 부부였잖아. 나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부부였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민준, 네가 박서연과 사귈 때 우리가 부부였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공동 예금을 옮길 때 우리가 부부였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나에게 부부라는 말을 꺼내다니 늦었어. 내일 1,480만 원 전부 가져오든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재판을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돈 전부를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이 낯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끝없이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저는 즉시 최지훈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김민준이 돈을 덜 갚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예금을 이전한 증거를 모두 정리해 두었고 은행 직원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그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내일 만났을 때 그가 또 돈을 덜 갚겠다고 하면 제가 증거를 내밀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법원으로 가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는 돈 전부를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이 개신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매일 수고해 주실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희는 최지훈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주는 혼자 왔고 박서연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박서연이 오면 또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앉자마자 최지훈 변호사님은 합의서와 사과문을 김민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게 합의서와 사과문입니다. 먼저 보시죠. 합의서에는 김민준 씨가 오늘 중으로 1480만 원의 공동예금을 이지은 씨에게 모두 지급하고 사과문에 사인하여 김민준 씨의 외도와 악의적인 재산 이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사인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원래 계획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겁니다. 김민주는 합의서를 들고 이리저리 뒤적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 공동예금 좀 더 줄일 수 없을까요? 제가 요즘 정말 돈이 급해서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건 김민준 씨가 지난 금요일에 1480만 원을 어머니 은행 계좌로 이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의 증언도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체할 당시 이것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악의적인 재산 이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한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거나 만약 우리가 법원에 간다면 법원은 김민준 씨가 1480만 원을 전액 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지은 씨의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돈이 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흥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민주는 이체의 기록을 들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지훈 변호사님이 은행 증인까지 찾아내서 증거가 이렇게 충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다시 최지훈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푸르렀다가 창백해졌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김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1480만 원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지은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1480만 원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봉투를 만지지도 않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문은요? 아직 사인 안 했잖아요. 김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과문에 사인했습니다. 사과문에는 그가 결혼 기간 동안 박서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부부 공동예금을 악의적으로 이전했으며 이지은의 결혼 전 재산 5,630만 원과 공동 예금 1,480만 원을 반환하고 이지은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은 사인된 합의서와 사과문을 거두어 한 분은 저에게 주고 한 분은 자신이 보관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합의서에 사인했고 돈도 지불했으니 우리 일은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지은 씨를 다시는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지은 씨는 김민준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저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민준,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고 다시는 꼼수 부리지 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또 넘어질 거예요. 김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가방을 들고 비참하게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홀가분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이혼 소동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나간 후 최지훈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일이 해결되었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서류들을 모두 잘 보관할 겁니다. 혹시 김민준 씨가 나중에 또 이지은 씨를 괴롭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지훈 변호사님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최지훈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회장님께서 이지은 씨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지은 씨가 직장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회장님 회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시장부 부장 자리를 비워두셨고 연봉도 지금 회사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직책을 마련해 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님, 고려해 볼게요.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햇살이 몸에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해서 일이 해결되었고 돈도 모두 돌려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결되어서 다행이다. 저녁에 집에 오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줄게. 우리 축하하자.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이 억울했지만 많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보여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족이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가에 서서 회사로 가는 택시를 잡으려는데 박서연이 건너편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더니 못 본 척 돌아서서 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서연, 잠시만. 박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서며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여기 있었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나에게 빚진 돈을 모두 갚았고 우리도 합의서에 사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너도 앞으로 나를 방해하지 말고 네 삶을 잘 살아. 박서연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다시는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빨리 도망쳤습니다. 제가 또 그녀를 괴롭힐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도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방감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김민준과 박서연이라는 두 가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저를 보자 모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걱정해줬었는데 이제 제가 괜찮아진 모습을 보고
모두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혼 소동이 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만큼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미래의 날들이 더 나아질 것이고 진정으로 믿고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해물탕. 모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혹시 지금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면 아빠 회사로 와. 회사에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가 가면 분명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고 아빠 일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볼게요. 지금 회사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료들도 다 좋고 상사도 저를 많이 인정해줘요. 좀 더 일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빠 회사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결정을 존중할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는 너를 지지할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김민준이 사인한 사과문과 은행 거래 기록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이 이혼 소동이 드디어 원만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자 제 마음속에서는 큰 바위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고 출근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이혼 문제 때문에 일에 다소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객은 체인형 외식업체였는데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매장의 재고 및 결제 시스템과 연동해야 했고 피크 시간에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부사장님은 이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은 씨는 일을 꼼꼼하게 하고 책임감이 강하니 이 프로젝트를 맡기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잘 해내면 연말 승진과 연봉 인상에 이지은 씨 목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저는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연구하고 기술 부서와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심지어 고객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기술부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지은 팀장님, 이 재고 연동이 너무 어려워요. 매장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고객과 상의해서 기능을 좀 간소화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고 실시간 업데이트예요. 이걸 간소화하면 이 프로젝트는 의미를 잃게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기술부 동료들은 함께 자료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마침내 중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여 각 매장의 시스템 데이터를 중간 시스템으로 통합한 다음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했지만 재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장하면서도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저희의 해결책을 보고 매우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팀장님, 정말 꼼꼼하게 고려해 주셨네요. 이전에 찾아본 몇몇 회사들은 이 요구 사항이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오직 이지은 팀장님 팀만 이렇게 신경 써서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니 정말 전문가답습니다. 고객의 인정을 받자 제 마음속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3개월 후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첫날 고객의 주문량은 평소보다 30% 증가했고 매장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객은 저희 회사에 특별히 감사패를 보내왔고 그들의 협력사까지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송년회가 열렸을 때 부서장님은 회의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이지은 팀장은 뛰어난 업무 성과로 외식 체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회사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회사 검토 결과 이지은 팀장을 부서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줄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동료들도 모두 저에게 와서 축하해주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송년회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승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정말 대단하다. 네 능력으로 승진한 게 다른 회사 부장보다 훨씬 멋지다. 저녁에 집에 오면 아빠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 해줄게. 우리 축하하자. 전화를 끊자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회사로 갈지 말지 망설였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설날에 고향 집에 갔을 때 친척 집에 들렀다가 옛 이웃 김숙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고 승진까지 했다니 정말 대견하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저도 많이 성장했죠. 이제 제 능력으로 인정받았으니 만족합니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자는 독립적이고 강해야 해. 그런데 네 전 남편 김민주는 요즘 참 안 됐다고 하더라. 네 김아주머니 말로는 김민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망했고 빚도 많이 졌대. 그의 전 아내 박서연은 그가 무능하다고 헤어졌고 지금은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빚 갚는다고 하더라. 정말 힘들게 산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민준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저와 잘 지내고 바람 피우지 않고 제 돈을 계산하려 들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말이야. 그 여자 밖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 이전에 김민준이랑 사귈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험담을 했잖아. 네가 인색하고 강압적이고 남자를 아낄 줄 모른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네가 이강철 회장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여자가 네 남편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그 여자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더라. 생활도 힘들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회사로 돌아오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저는 프로젝트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신입사원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었고 종종 그들과 함께 야근하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모두 저를 존경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부서장님과 함께 일하니 정말 활력이 넘쳐요.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정말 잘 챙겨주세요. 다른 상사들은 지시만 하는데 말이죠.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신입 이준영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지은 부서장님은 이렇게 능력도 좋으시고
집안 형편도 좋으신데 왜 편한 직장을 찾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 가치를 실현하고 싶기 때문이야.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우리 부모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 오직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만이 가장 확실한 거야. 이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부서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앞으로 부서장님처럼 제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싶어요. 이준영 씨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승진과 연봉 인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회사가 요즘 온라인 사업을 확장 중인데 경험 많은 프로젝트 책임자가 필요해. 네가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와. 연봉도 좋게 해줄게. 저는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좋아서 좀 더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결정을 존중할게.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아빠는 너를 지지할 거야. 혹시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아빠에게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혼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으며 제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도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과 박서연의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들을 차단했지만 가끔씩 그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저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삶을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삶을 즐기며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서 모두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서 부서를 더 잘 만들고 내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몇 개 더 따내서 모두 승진하고 연봉도 올릴 수 있게 합시다. 동료들은 모두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지은 부서장님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동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고 진정으로 믿고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공평한 결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용감하게 나아가며 저에게 찾아올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